오랜만에 수업이 시작되네요. 반갑습니다. 2학기 첫 번째 조경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업은 따지면 단원으로 따졌을 때는 2단원 4차 시가 되고 기말고사 첫 번째 진도 범위인 동양이 되겠습니다. 동양의 조경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중국, 다음 주도 아마 중국 갈 거고, 2주 지나서 한 4주차, 3, 4주차 접어들면 일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동양에서 흔히 나타나는 뭔가의 그 영향인데, 조경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일본인 것 같죠? 자세하게 보면 다 일본인 것 같기도 하고 다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근데 머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머리, 자, 두 개 머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싹 벗겨지죠. 이 약간 일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쌤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소나무 종류인 것 같죠.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굽이굽이 흐르는 느낌이 있고 뭔가 이 물이 흐르는 거 이런 전체적으로 운치라든지 이런 게 보면 도교적 사상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신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동양의 조경이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다. 자연미 그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보다가 더 훌륭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연을 사람이 만든 것보다 좀 더 높게 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일본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지리적 뭐랄까요, 땅 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상이변 이런 거에서 그 약간 일본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은 아시아 동북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시아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동쪽까지 이렇게 쭉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이제 기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나뉘어지는 기점. 지금 이게 중국인데, 자, 어떻습니까?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다 동쪽입니다, 동쪽. 완전 북부아시아, 유라시아부터 쭉 시작되는 이 부분은 러시아고, 중앙에 있죠. 완전 중앙은 어떻게 보면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여기가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완전 극동 쪽이죠. 극동으로 분류하죠. 극동. 여기 이렇게 보면 극동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중국은 동북부에 있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동쪽, 중앙 동쪽 뭐 이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면적 이런 거 시험 절대로 안 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째째하진 않아요. 자, 중국의 시원을 이루는 황하. 그러니까 중국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4대 문명의 발달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황하, 그리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인더스 문명, 뭐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문명 하나가 생각이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네 개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하 문명에서 시작돼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체로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해서 목재가 잘 나타나는 편이고 점토도 많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목조 건축이 많이 발달되었고 지능을 소성한 이게 약간 구워서 특별한 모양으로 만든 걸 소성이라고 하죠. 기와와 벽돌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벽돌은 붉은색 벽돌은 뭐랄까 이슬람교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조경적 관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형은 그러니까 조경이죠, 조경. 황가올림과 사가올림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가올림은 황실의 원림이에요, 황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뭐 앞에 했던 다른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권력을 가진 곳이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림이란 표현은 중국에서 쓰는 조경의 표현이에요. 우리 1단원 할 때 배웠죠. 조원, 원림, 조경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 잘 기억할 겁니다. 사가 원림, 사가는
귀족쯤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황가, 황족, 그러니까 황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황실 말고 나머지가 이제 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실. 자, 황실의 경우에는 황가올림의 경우에는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서 장안하고 낙양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고, 송나라 때에서는 자, 시대가 좀 바뀌었죠. 변경 지역이랑 변경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 뭔지 쌤도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송의 수도가 송나라의 수도가 변경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수도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자, 송의 수도였던 변경, 이만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 지역 명칭이 될 겁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긴 힘들 거고.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한이랑 당이 완전 좀 옛날, 송이 그 다음이 명나라와 청나라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북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경이 요즘에 아마 베이징이지 싶은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궁금하네요. 나도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경이랑 베이징이 같은 거네요. 역시. 자, 지금도 이제 베이징이 유명하죠. 자, 지금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이자 베이징입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가월림, 자, 그 황족 말고 나머지죠. 양자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소주, 황주 등의 중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외우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봐주고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주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은나라하고 주나라 시대는 완전 옛날이에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 문명이 10,0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어도 상당히 오랜 옛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249년까지 자, 이게 주나라고 은은 더 옛날입니다. 은은 더 옛날. 자, 이때 기록으로 봤을 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연못을 파고 흙을 쌓아서 영대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주문왕이죠. 주문왕. 그 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림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해왕 때는 포라는 게 이제 과수포, 뭐 채소포 이런 이제 뭔가 식물을 키우는 장소를 포라고 부릅니다. 포를 징발해서 그 땅을 뺏었다. 이런 개념이겠죠. 유를 두었다. 유라는 거는 이제 수렵 활동, 활을 쏴서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사냥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요. 보니까 땅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사냥터를 만든 겁니다. 이 쓰레기. 최초의 이유는 금수를 기르는 장소였고 주로 황제의 수렵 활동에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지웅님의 기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시대입니다. 진나라 한나라 시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찢어져 있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아마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운주 시대 이렇게 막 서로 전쟁하던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진나라 시황제가 이제 처음으로 통일합니다. 기원전 시대에 통일하게 되죠. 자, 수도를 중심으로 아방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아방궁이라는 게 아주 컸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금 그림으로 남은 거는 그렇게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는데 아방궁 이렇게 기록 뭐 그림으로 남아 있죠. 그냥 이제 10,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온갖 미녀란 미녀들은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의 여자, 아유 대단하죠. 하여튼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동서로 500보라고 되니까 한 보가 한 보통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장은 장이 3m인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보라는 개념이 1보는 약 1.87m가 된다. 1.87m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그 1.87m니까 500보 곱하기 1.87 하면
935m가 되는 겁니다. 궁궐의 크기가 935m예요. 엄청나죠? 30장, 1장의 길이, 한 1장의 길이. 자, 3m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 150, 그러니까 위아래 남북으로 길이로는 150m고, 좌우 길이는 935, 그러니까 대충 900m. 300에 900. 그 정도 크기의 엄청나게 큰 궁궐이 있었는 거. 궁궐. 그러니까 터 말고 그 안에 궁 크기가 그만하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궁궐에 누상이 있는데 궁궐 누상이 자체가 이 정도 크기구나. 누가 그 정도 크기고 10,000명이 앉을 수 있고 그 누 밑에는 장대한 연못이 있어서 복례상과 난지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 도교 전설에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일종의 꾸며놓은 건데, 개념,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라 때, 무제 때는, 건장궁에 태액지를 팠다라고 되는데, 태액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북경의 북해공원, 이게 아닌데, 태액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엄청 크죠? 솔직히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소가 됐을 거니까. 하여튼 저렇게 생긴 게 태액지다라고 합니다. 중국 태액지, 태액주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액주풍. 자, 이런 게 태액주풍이란 것 같네요. 하여튼 이거는 현대식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건 것 같고, 이렇게 된 게 태액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장궁이라는 궁궐을 만들었고 그 안에 태액지를 파서 연못을 만든 겁니다. 이게 팠다는 말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자 이게 큰 대자에 점을 찍어가지고 더 크다, 클 태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든 연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개념이겠죠. 그 안에 영주, 복례, 방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섬을 3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복례도가 되겠죠. 뭐 이런 이제 다 도교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동이랑 이제 청동이 이제 합금이죠. 대리석으로 만든 대리석이 상당히 예쁜 돌입니다. 이걸로 만든 조수는 수는 이제 일종의 동물이고 조는 이제 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하고 동물을 만들었다. 용이고 물고기예요. 용하고 물고기를 조각했다. 이궁이 이제 별장이죠. 왕의 별장을 이궁이라고 하죠. 상림원에는 수많은 특이한 꽃과 풀들을 식재하고 진귀한 동물들을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태익지원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다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업은 너무 길게 하면 타이트하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한 시대까지만 하고 수업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